일본어 시험 공인 성적표를 제출해야 돼서 N3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셨나요? 이것은 일본어 공부 시간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단어량이 많다 보니 단어만 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놓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JLPT N3 시험의 구성과 공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문제 유형에 따라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유용한 팁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JLPT N3 붙으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JLPT N3를 가르치고 학생들의 성적표를 받아보면 꽤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생도 있고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합격선에 못 미쳐서 아쉬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20% 정도만 어휘를 알아도 정답을 골라내는 학생이 있고 단어도 알고 해석도 되는데 마지막에 정답을 가려내지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시험 운용 능력 또는 시험 센스라고도 하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확실히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풀어야 하는 문자 어휘 부분의 점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거나 유추하는 법, 심지어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내는 능력까지 이미 시험과 관련하여 내재된 익숙함에서 오는 판단 능력이 있어요. 시험을 보는데 굉장한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고 합격한다면 정말 계속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아는 것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오면 그 다음 급수로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N3 기반이 없는 상태라면 그 다음 단계인 N2 과정을 소화하기가 너무 버거워지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는 자격증은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면접이나 실무를 수행하는 데 곤란함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어 공부를 잠시 못하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요령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금 더 고득점을 목표로 다시 공들여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다음 레벨을 바로 준비하는 것보다 일본어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엔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매일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단순하게 단어를 외우는 과정보다 문제 풀고 오답 체크하는 과정,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 더 필요해요. 요리로 치면 칼 갈고 재료만 계속 다듬으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지고 볶고 조리해보는 실습 과정이 더 중요한 단계인 거죠. 문제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신 만큼 포기가 빠르세요. 나는 시험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본어 자체를 그냥 아예 놓아버리기도 하시는 거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는데 불합격이니 더 이상 할 의지를 잃게 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한번 합격하고 JLPT 시험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 N2, N1 또는 그 이상의 실력을 쌓아가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요령보다 더한 근성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그동안 JLPT N3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가정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에 왔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JLPT N3는 입실 시간 20분 후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을 포함하면 다음 휴식 시간 전까지 처음에 2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돼요. 시험이 시작되면 처음 30분은 문자어휘 시험을 보고 시험지 수거 및 교부를 5분 정도 하고 다음 70분 동안 문법과 독해 문제를 풉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문제풀이 시간은 각각의 문제 유형 옆에 따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특히 문법과 독해를 70분 안에 풀 때 시간 안배하는 것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엔 문법을 최소 20분 안에는 풀어야 뒤에 독해 풀 시간이 확보되실 거예요. 시험 3, 4주 정도 앞두었을 때는 꼭 시간도 같이 체크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주셔야 돼요. 이렇게 폭풍 같은 100분의 시험 시간까지 끝나면 극도의 집중,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뇌가 꽤 피곤할 거예요. 다음 45분 청해 시험을 위해서라도 쉬는 시간 20분 동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면서 뭉친 어깨나 목도 살짝씩 풀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도 많이 쓰고 시험 시간도 길다 보니까 청해 시간에 꼭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간단한 음료와 간식도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청에는 따로 답안 마킹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맞춰서 문제풀이와 답안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 성적표 받았을 때를 상상해 볼게요. 제1PT 시험은 1년에 2번, 7월과 1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응시를 하죠. 시험 결과는 8월, 1월 말에 제1PT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점은 180점이고 N3 합격점은 95점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점이 95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꽈락 19점 미만인 과목이 없어야 돼요. 총 3개의 과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지식, 문자어휘, 문법 파트입니다. 우리가 30분 동안 본 노란색 배경의 문자어휘와 옆에 주황색 배경의 문법, 문제 1, 2, 3까지 합쳐서 60점 만점에 19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문자어휘와 문법 문제를 다 합치면 총 58문제인데 60점 만점이니까 한 문제당 점수 배점이 크지는 않겠죠. 문자어휘에서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문법을 잘 해두면 과락을 방지할 수 있어요. 독해는 문제 4부터 문제 7까지 있죠. 총 16개의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60점 만점에 19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청에도 문제 5까지 크게 5개의 종류가 있고 각 파트별 문제를 다 합치면 총 28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점 만점 중 19점 이상이어야 하고 이 세 과목이 각 과목별로 19점 이상이면서 동시에 종합 득점이 95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최종 합격을 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서 공부 순서와 방법,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명단계, 기본서에 있는 문법, N4, N5 어휘 50% 이상. 일본어 첫걸음, 여행 일본어 말고 그 다음 단계, 상하권으로 되어 있거나 3, 4단계 정도까지로 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 뒷부분이 경어로 끝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기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어휘는 N4, N5 어휘 책들도 어느 정도는 익숙한 상태에서 N3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고생하면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1단계 문법 그리고 문자어휘, 문자어휘는 유의표현까지. 시험 접수는 했는데 단어를 못 외웠다 라고 한다면 저라면 벼락치기로 문형과 문자어휘 중에서는 유의표현만이라도 외워서 유의표현 그 5문제를 확보할 것 같아요. 유의표현에 있는 어휘들이 그나마 제일 외우기도 쉽고 학습량도 많지 않아서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덜 들이면서 5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2단계, 1단계의 문자어휘, 한자 읽기와 문맥 규정을 포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외우실 때는 품사를 형용사, 동사, 명사 그 외 순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형용사, 동사는 기본형보다 활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변형된 상태여도 내가 알아볼 수 있으려면 더 꼼꼼하게 외워야 합니다. 그래도 개수가 적어서 외워두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명사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있을 때 우선적으로 형용사, 동사 먼저 외우고 명사 그 외 순으로 외워두시기를 권장합니다. 3단계, 2단계의 독해와 청해 문제를 풀며 정답을 찾는 데 필요한 핵심 단어만 모아서 외우기. 이 단어는 몰랐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핵심 키워드였다 또는 표현이었다 싶은 것들만 모아서 외워두세요. 중요한 정보, 단어, 표현들을 찾아내는 연습만으로도 독해, 청해 실력이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4단계, 3단계의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문자어휘, 표기와 용법 공부하기. 표기와 용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복습 겸 실전 감각을 키울 겸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어휘를 계속 더 보강해 주세요. 5단계, 틀렸던 문제 다시 보기. 점수 제일 안 나오는 파트 집중 공략하기. 문자어휘 문법, 독해, 청해 중 점수가 낮은 것만 집중적으로 보강해 주세요. 다음은 문제의 유형에 따른 공부 방법과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자어휘는 일본어를 보고 한국어로 뜻을 말하는 것과 한자 읽기가 중요해요.
JLPT는 100% 일본어와 객관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어 뜻을 보고 일본어로 말하거나 한자 쓰기 연습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한자 읽기는 장단음이나 타점의 유무에 유의해서 읽고 한자 모양이나 발음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자 읽기, 문맥 규정, 유의 표현이 비교적 쉬우니 표기와 용법보다 먼저 공부해 보시고 단어를 외우실 때는 형용사, 동사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명사와 그 외 품사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문법에서는 문형을 먼저 공부하시는데 문형을 보고 뜻이 쉽게 외워지는 것은 뜻만 외우고 잘 안 외워지는 것은 의미를 덧붙여가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엇무엇의 기초에 나니나니니 모토즈이테가 잘 안 외워진다면 이케인니 모토즈이테 의견의 기초에 이렇게 덧붙이거나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니나니즈니와 이라레나이 이거는 만약에 내가 쇼핑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카와즈니와 이라레나 같다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예문이나 이 문형을 보고 내가 실제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어휘를 넣어서 직접 만들어서 활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외우실 수 있습니다. 문장 만들기는 4개의 보기 중 연결되는 것을 찾거나 밑줄 앞뒤를 보면서 첫 번째 또는 마지막 밑줄에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를 연결시키거나 고정시키면 4개가 아니라 3개의 순서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순서 맞추기 경우의 수가 24에서 6으로 줄어들면서 답이 금방 보이게 되실 거예요. 글의 문법은 독해처럼 보이지만 문법 문제예요. 빈칸에서 먼 곳은 가볍게 보시고 빈칸이 있는 앞뒤 문장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접속사 문제가 꼭 나오니까 선택지에 나오는 접속사 중에 모르는 것이 없도록 잘 정리해서 외워주세요. 독해는 꼭 문제와 선택지를 먼저 보고 각각의 선택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한다는 느낌으로 독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말인데 표현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맞는 말 같은데 한 부분만 살짝 바꿔서 오답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으니 이 선택지에 있는 말이 독해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대로 정답으로 바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문과 장문은 문제 순서에 따라 정답의 근거도 글 속에서 순서대로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제 읽고 독해하면서 답 찾고 그 다음 문제 읽고 독해하면서 답 찾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풀이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독해 다 하고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면 독해를 다시 읽어야 할 수도 있고 답의 근거를 더 넓은 범위에서 찾아야 될 수도 있으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독해의 마지막 문제인 정보 검색도 글을 전부 정독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들을 잘 보면서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조건과 맞지 않는 것을 소거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른인지 아이인지, 주말인지 평일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별표나 당구장 표시 등 정보의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보통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 청해는 문제 유형별로 듣는 방법을 다 다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문제 1의 과제 2에는 누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등장인물을 잘 들어주시고 누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마즈, 우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 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과제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이 대화 직후에 바로 이어서 하게 될 행동 또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문제 2는 선택지를 볼 시간이 주어질 정도로 선택지의 길이가 조금 긴 경우들이 있죠. 저는 예시 문제에 나올 때 미리 선택지를 봐둡니다. 그리고 문제 2가 6문제나 되는데 또 이게 한 문제 한 문제가 길다 보니까 문제 2까지 왔는데 미리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2까지만 하면 반은 왔다고 생각하시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3과 문제 5는 인쇄된 것이 없죠. 저는 문제 번호와 선택지 보기를 미리 써놔요.
상황과 대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조금씩 필기를 해놓죠. 생각보다 굵직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세세한 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제목을 지어준다는 느낌으로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유나 문제점 등 리유, 몬다이땡 이런 이유나 문제점 등 선택지의 어휘를 몰라서 못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선택지로 쓰이는 어휘들이 주제와 상관없이 쓰일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들이라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문제 4는 야지르시,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의 말을 찾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미리 예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문제 5는 탁구처럼 질문이 나오면 빠른 속도로 맞는 응답을 골라야 해요. 마지막 문제 유형인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문제가 짧아서 뭔가 휙휙 넘어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생각보다 짧지만 그 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다음 문제까지 영향이 가서 계속 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문제를 놓쳤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답을 빠르게 고르고 넘어가고 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문제가 시작됐을 때 다시 새롭게 집중을 해주실 수 있어요. JLPT는 일본계 기업, 무역회사, IT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하거나 구직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도 있죠.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체되기 쉬운 내 일본어 능력을 종합적으로 성장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같은 레벨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 보여주기도 하죠. 시험을 본다는 게 스트레스도 되고 긴장도 되지만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했다는 것, 또 그 노력의 결과를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 유용하게 증명 자료로 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험을 보는 의미는 충분한 것 같아요. 합격, 불합격이나 점수도 중요하지만 이 도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미흡하게 준비를 했더라도 생각보다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끝까지 시험을 보고 나오시는 것만 하더라도 무조건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하신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야시, 분하다죠. 분하면 그 마음을 다음 성장의 기폭제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 즐겁게 도전하시고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